자기가 이제 이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역할이 좀 줄어들었다. 아이가 불러온 종업원 앞에서 엄마를 무시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안 해도 된다니까 뭐 이러고. 아버지가 그거 하실 돈이 있으세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항상 남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대에서 상담심리학을 가르치는 조영진 교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녀에게 무시당하거나 굉장히 무례함을 당하거나 이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부모의 곁을 떠나고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모와 동등한 위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는데, 그런 속에서 가끔은 부모의 필요에 대해서 아이들이 무관심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또는 말싸움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때, 그게 뭐 어떤 결과가 났든지 간에 돌아서서 굉장히 비참하거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건강한 가정에서는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좀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표현하고 드러낼 뿐인 거죠. 그리고 너무 당연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 그런 아이들의 요구가 부모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거절했을 때 아이가 예전 같지 않게 그 거절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하면 부모에게는 꽤 좀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게 좀 무시당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녀로부터 당하는 어떤 이 아픔 때문에 자기를 비참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2차 관계라 그러고 가족 관계를 1차 관계로 좀 나누거든요. 1차적 관계는 선택할 수 없고, 특별히 중요한 건 여기에는 기브앤테이크의 룰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모가 주는 거지요. 그런 독특한 상황에서 아이는 있게 되는데, 그런 독특함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았던 부모가 그 아이가 자기를 좀 떠나는 것을 낯설게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 어떤 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면, 그것이 이제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무효,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게 되어지는 것처럼, 헛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이죠. 사회에서 무시를 당한다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밖에 안 주는 사람이라 그러면 나도 무시하고 말면 되고, 또 내가 좀 매달려야 되는 거라면 돈이 필요하면 조금 더 뭐 좀 비굴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생존의 문제고, 가족과 특별히 자녀와 사회는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말이 상처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에서 역동이 상처를 줍니다. 예를 들면 아이는 영어를 되게 잘하고 엄마는 영어를 못하는데, 아이랑 엄마랑 뭐 가족이 어디 미국에 갔는데 엄마가 뭘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저 종업원 불러서 물어보라 그랬는데, 아이가 그거를 아예 안 해도 돼. 그런데 엄마가 그걸 불러왔는데 아이가 불러온 종업원 앞에서 엄마를 무시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안 해도 된다니까 뭐 이러고. 그럼 이게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굉장히 자기가 무시당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또 엄마는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 아파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인 거지 어떤 말이다 딱 요거다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위축되고 자기가 이제 이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이 좀 줄어들었다, 소외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그런 어떤 환경에서의 말 한마디는 그런 자기의 느낌을 강화시키고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 더 크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배경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회사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그러거든요. 중년기를 뭐 여러 학자들이 나이를 이렇게 정의하지만, 그래도 중년기가 사회적으로는 가장 완성도 높은, 자기의 퀄리티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시기라고 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노년기로 갈 때 자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 의미를 여기다 두지 않고 돈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두지 않고 이것을 놔주고 자녀들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이런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못 찾으시는 분들은 집에 있거나 또는 관계에서 더 많은 주도권을 쥐고 있거나 주도권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자녀들이 뭐 한마디 툭 하는 거, 아예 아버지가 그거 하실 돈이 있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한번 했다 그러면 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힘이 약해진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끼는 순간 어떤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그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해. 난 은퇴 후에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육아라는 것도 예전에는 다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해주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좀 적지 않을까. 물론 여전히 뭐 딸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해줘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위나 아들이나 며느리가 부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이를 하루 종일 열심히 잘 보고 있다가 이제 애엄마가 왔는데 뭐 여기 상처가 좀 났다든지 아니면 뭐가 좀 지저분했다든지 그럴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어머니 이런 거 좀 치워놓으시죠. 아니면 어머니 애를 잘 보셔야지 애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어떡해. 이런 말 한마디가 심각한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맞춰서 뭐 우리 굉장히 건강하고 좋을 때는 뭐 어머니 얘 상처 났잖아요. 야 상처 나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그 한마디가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내가 뭘 하는 건가, 내가 무기력한데 얘네들 돌봄을 주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건강한 소통을 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고 또 상대의 얘기를 왜곡해서 듣지 않고 이 소통이 어그러지면 관계 맺기가 어렵잖아요. 그 어그러지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 저렇게 말하니까 나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구나. 저게 저 땅꿍꿍이 가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거나 주변 사람을 대하게 되면 이게 소통을 어그러뜨리게 만들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만들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존중하거나 존중받거나 이렇게 하기는 되게 좀 어렵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조금 좀 폭넓게 이해하는 넉넉함이 좀 있어야 되고, 제가 보니까 되게 건강한 가정에서 소통을 이루는 부모자녀 관계는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부부가 건강해서 안전하게 의견을 나누고 또 결정하고 또 가끔 싸우지만 회복하는 방법도 알고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걸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예전 같으면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우리가 숟가락 들면 안 된다. 또 어른이 집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다 일어나서 맞이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의죠,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존중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충분히 존중하고 아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더 많이 더 깊이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로 하여금 당연히 삶을 살 때 부모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주변에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존중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뭐 30이 넘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시작하는데 길게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리 가면 바로 여기에 도착합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겠어요. 그 내면에 그 자식에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좀 롱텀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는 자녀의 말을 좀 잘 들어주고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들어주고 존중해 주는 것으로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대상이 만약 사춘기 아이라고 한다면요, 부모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가 가끔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상담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를 좀 오셔서 같이 보고 그러거든요.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아주 사악하다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이는 사악하지 않아요.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조금 잔머리는 굴리죠. 근데 부모한테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생각이나 의도를 너무 많이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좀 받아들여주는 거. 그래? 네가 말하는 게 이거지? 그럼 그렇게 갔다 와. 거기 간다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좀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 이런 것으로부터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가장 시작은 뭐냐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 아이가 나와 관계를 더 힘들게 할까봐 말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말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분석, 좀 알아감, 이런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나는 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또 나는 왜 아이의
자기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에서 겁내고 두려워하는가? 뭐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놓고 야, 난 이거라고 생각해. 넌 왜 그래?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대화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대화를 한다고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거든요. 불편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내면에 이미 있는 어떤 것들이 쌓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과 상대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1년, 2년을 뭐 자식 눈치를 본다. 제가 보니까 60대 돼서 이제 아이가 다 뭐 중년이 되고 경제활동을 하고 부모님들이 그 밑에 들어가 있다면 눈치 보시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니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아유 우리는 아무 얘기도 안 해.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는 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 내가 거기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나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건강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이다, 어린아이들이다, 그러면 걔네들에게 야 우리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너도 노력해, 이렇게 하는 게 별다른 의미는 없지 않겠어요? 어리니까. 거기에는 전적인 부모의 헌신과 수용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방식이 필요한 거죠. 요즘에 뭐 방송에 많이 나오지만 뭐 참아주기라든지 질문을 이렇게 한다든지 마음을 읽어준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중고등학생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상대와 나를 카운터파트로 본다는 거예요. 대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아직도 내 손에 잡혀있는 내 어떤 존재로 보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럴 때 한번 당차게 소리도 한번 지르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부모님들이 정신을 탁 차려서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아 이제 이놈한테 뭘 시키려면 내가 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딜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대화인 거죠. 대화는 근데 일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부모는 좀 참고 이야기해주고 아이에게 너도 참고 이야기해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좀 더 많은 것들을 허용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되고, 그리고 나서 늘 아이에게 뭘 얘기해줘야 되냐면 나는 네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 나는 네가 어떤 말을 해도 잘 들어볼게 하는 태도와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게 아이에게 아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만드는 되게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까놓고 얘기하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날 어떻게 보고 그래서 또 그냥 판 다 깨버리고 이런 일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지만 자기 감정을 의미 있게 드러내고 진짜를 드러내고 그 속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성인이 된 아이에게도 요구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성인이 됐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그걸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늘 이야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래서 이 전제는 뭐냐면 상대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무시당하는 놈 불러다가 뭐 한 대 주워박든다든지 너 왜 그래 말싸움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거나 이러고는 어렵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거고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뭐가 기분 나쁜지, 왜 내가 화가 나는지, 왜 저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그런지에 대해서 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먼저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런 느낌을 모두가 다 받았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난 잘 모르는데 무시당한다는 게 팩트고 모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되죠. 예를 들면 남자, 여자기 때문에 무시당한다. 학력 또는 실력, 뭐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이것들은 사실은 내가 모두가 있는 데서 공론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리고 나의 주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왜 나이가 불편하고 기분 나쁜지에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응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응조차도 사실은 내가 건강해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유 괜히 얘기했다가 또 커질까봐 아예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말싸움했다가 맨날 졌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싸움에 들어가지 못해서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끼리인데 그런 일이 생긴다. 그건 그렇게 넘어갈 수 없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직장이야. 내가 여기서 매일마다 출근을 해야 돼.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건
해결해야죠. 당연히. 나도 너 무시하고 말지 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깊이, 인간관계의 양, 질적으로 어떤 인간관계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저는 별로 의미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흔쾌하게 잘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전화번호 차단하고 미련 없이 벗어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시대에 어떻게 모든 사람을 신경 쓰고 살겠어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고 가족을 신경 쓰고 함께 하기도 힘든데 난 무시하는 사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때로는 날 무시하는 그 사람이 대화가 안 되고 불가능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니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건강하지 않으리라는 우리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무시할 사람은 무시하고 끌어버릴 사람은 끌어버리는 건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법을 좀 찾아야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항상 남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은 가능하지만 모두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항상은 가능합니다. 몇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의사소통, 건강한 기본적 교환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인사하고 존중하고 뭔가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남에게 존중받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요. 적절한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꽤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또 둘이 있어도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턱 터뜨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적절한 언어구사 능력 필요하고 명확한 의사소통과 약속에 대한 분명한 이행.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5월 5일 날 어디 파크에 못 갈 것 같으면 그게 확정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약속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약간 여유를 둬야 되고 그 말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내가 할게요. 그래요, 언제까지? 알았어, 내가 해줄게. 내가 다 해. 뭐 괜찮아, 내가 책임져 줄게. 사실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불안하거든요, 벌써. 그러면 그 자체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몇 가지만 잘 가지고 있으면 항상 존중받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잘해도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다? 그건 불가능하다. 생각지 못한 많은 것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게 존중받을 존재는 아니에요. 놀랍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존중받거나 인간관계를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관계를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존중받는 되게 중요한 거는 기본에 있습니다.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말투, 어떤 표정, 상대를 배려하는 제스처, 미리 가서 털썩 안고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밥부터 먹고 막 배고프니까 이런 건 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부모님들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가끔 농담으로라도 야, 내가 널 키우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아? 너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다 갚어. 너 이거 다 빚이야. 너 나한테 빚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요,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면서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나한테 웃음을 줘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아주 조그만 손으로 이렇게 내 엄지손가락 꽉 잡고 놓지 않고 조금씩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담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서 주는 행복으로 이미 빚쟁이에요, 부모는. 그래서 우리는 아이 커가면서 그 빚을 갚는 겁니다. 응애하고 울면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그 아이가 줬던 그 행복을 기억하시고 그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상처도 좀 받고 힘들지만 또 보듬어줘야 되고 수용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내가 이게 빚을 갚는다 생각하시고 잘 견디면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여러분들도 그 아이 때문에 더 많은 행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